난 경찰관을 때리지 않았다. 그들이 먼저 나를 강압적으로 체포했다. 동행한 경찰관이 둘이서 붙잡고 제 어깨랑 멱살 붙잡고 계속 실랑이를 벌이는 거죠. 저를 제압하다가 바닥에 눕혀갖고 수갑을 바로 채웠어요. 난 길 가는 여성을 폭행하지도 않았다. 허위 자백을 해야만 했다. 이거 맞다고 해야 된다. 너 이거 거짓말 치면은 큰 처벌을 받는다. 저는 마냥 무섭죠, 이제. 나의 인권은 무시됐다. 수사기관에 불려다니고 법정에 나갔다. 진범은 잡히고 결백은 증명됐지만 사과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아, 내 잘못이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판단 잘못했다. 이런 얘기 한마디 없어요. 고문도 당했다. 의자 알다가 꽁꽁 묶어갖고 먼저 물고문을 해요. 젖었으니 전기가 잘 통할 거다. 그럼 전기하자 해갖고 전기고문하고. 30년 뒤 법정에서 만난 보안사 고문관은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는다. 그때 고분하신 건 맞으세요? 아, 다음번에 다 이야기한다니까요. 빨리 와요. 나의 인권은 국가 권력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는 걸까? 지난 2016년 11월 밤 9시가 넘은 시각. 경기도 수원에 있는 이 노래방에서 소동이 벌어졌다. 박모 씨 부부가 친구들과 찾았다. 노래방 아르바이트생과 술 반입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 급기야 아르바이트생이 인근 파출소에 연락해 경찰관들이 출동했다. 경찰관들은 자초지종을 듣다 갑자기 박 씨 부부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공무집행 방해 혐의였다. 오른팔로는 제 가슴하고 목 쪽을 밀치면서 동행한 경찰관이 둘이서 붙잡고 제 어깨랑 멱살 붙잡고 계속 실랑이를 벌이는 거죠. 박 씨 부부는 곧장 인근 지구대로 끌려가 결박당한 뒤 본서로 이송됐다. 현행범이라며 경찰서 유치장에 갇혔다. 그냥 범죄자였어요, 저희는 그 당시에. 객관적인 입장이었으면 저희 얘기를 들어주셔야지 맞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 얘기를 아예 들을 생각조차 안 했어요. 하룻밤을 유치장에서 보낸 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박 씨 부부는 자신들이 먼저 경찰관을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자기들끼리 묻고 답한 진술서와 폭행당했다는 신체 부위 사진을 찍었다. 경찰이 넘긴 사건 서류를 바탕으로 검찰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박 씨 부부를 기소했다. 그런데 박 씨 부부는 경찰서에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다. 박 씨 친구가 노래방에서 촬영한 휴대폰 동영상이 그것이었다.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이다. 박 씨가 경찰과 얘기를 하던 중 갑자기 경찰이 박 씨를 벽으로 밀어붙이며 제압하기 시작한다.
박 씨 아내의 비명 소리가 터져 나오고 박 씨 아내도 제압당한 뒤 바닥에 넘어져 수갑이 채워진다. 박 씨가 경찰을 먼저 폭행하는 장면은 없다. 휴대폰 영상이 지출되자 경찰관의 진술이 바뀌기 시작한다. 사건 당일 현장에 같이 출동했던 경찰관의 최초 진술서에선 박 씨가 동료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휴대폰 동영상이 공개되자 박 씨가 최초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보지 못했고 동료 경찰관의 손을 잡았다고 진술했다. 박 씨는 휴대폰 영상이 증거로 제출됐기 때문에 혐의가 벗겨질 줄 알았다. 그러나 박 씨 부부는 그대로 기소됐다. 담당 검사에게 경찰을 먼저 폭행하지 않았다고 지인들이 탄원서도 보내고 하소연도 했지만 소용없었다. 검사는 박 씨 부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친구분들은 잘 모르시는 그런 분들이신데 그 과정에서 박 씨 부부는 검찰에서 추가 조사를 받지도 못했다. 하여튼 검찰에서 두 분을 나와가지고 따로 진술하라든지 그런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1심 재판부는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휴대폰 동영상을 법정에서 본 판사는 박 씨 부부가 경찰관에게 먼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무집행 방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피고인 박모 씨가 먼저 경찰관 최모 씨를 폭행한 바 없음에도 최모 씨와 서모 씨가 유형력을 행사해 피고인 박모 씨를 제압하려 했다면 이와 같은 최모 씨와 서모 씨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의 범위라고 볼 수 없다. 사건이 벌어진 뒤 1년여 만에 모든 게 마무리됐다고 생각했지만 또 소환장이 날라왔다. 검사가 불복해 항소했으니 항소심에 출두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처음에는 동영상이 공개가 안 됐었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무죄 입증하려고 제출을 한 거고 그거를 경찰 단계, 검찰 단계 이렇게 수사 단계에다가 미리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이 안 되고 기소가 됐었습니다. 현장에서 촬영된 동영상이 없었으면 박 씨 부부는 수사기관의 주장대로 실형을 살 뻔했다. 무죄는 선고됐지만 범죄자라는 누명을 쓴 채 보낸 지난 1년여는 박 씨 부부에게 씻을 수 없는 악몽으로 남았다. 한우 사료를 전국에 있는 농가에 배달하는 박 씨는 소송에 휩싸여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박 씨 부인은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병원에서 치료까지 받았다. 불안 초조하고 그랬죠 항상. 그리고 뭐 일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저는 심지어 뭐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에 병원도 막 자주 왔다 갔다 하고 뭐 면역력 이런 거 다 떨어지고 많이 좀 심하게 아프고 근데 수술까지도 했는데 수사기관으로부터는 아무런 사과도 받지 못했다. 우리가 이렇게 죽는구나 그 생각했어요. 여기가 대한민국이 맞나 그런 생각 많이 했죠. 지금 생각해도 많이 떨려요. 돈 없고 힘 없고 뼈 없는 사람들, 아무것도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겠구나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취재팀은 노래방에서 박 씨 부부를 체포했던 담당 경찰관의 입장을 들으려고 찾았지만 경찰은 별로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박 씨 부부는 현재 관련 경찰들에 대한 징계 요청과 국가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모르는 사람한테 묻지마 폭행, 골목길에서 묻지마 폭행을 당했는데 이런 일이 또 터졌습니다. 모르는 사람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이른바 묻지마 폭행이 연일 뉴스에서 나오고 있던 무렵 고등학생 김모군이 경찰에 구속됐다. 길거리에서 10대 여학생을 아무 이유 없이 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고 달아난 혐의였다. 그런데 경찰은 김군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이면서 또 다른 혐의를 추가했다. 사건이 일어나기 2달 전인 8월 비슷한 장소에서 20대 여성을 상대로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하고 달아났다는 것이었다. 검찰은 김군에게 강도상해와 상해 2가지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김군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소 사실 중 8월 달에 발생한 묻지마 폭행은 무죄라고 판단한 것이다. 김군이 사건 현장에는 아예 없었다는 알리바이도 새로 드러났다. 충동장애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던 김군이 수사기관의 회유와 강요에 못 이긴 허위 자백으로 진술서를 작성한 것이다. 솔직하게 너 그냥 했다고 얘기만 해줘도 참작이 되기 때문에 너가 걱정하는 일은 뭐 발생하지 않고 뭐 당장 사회생활로 나갈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기한테 그냥 좀 털어놓으라 그거예요. 너 이거 거짓말 치면은 큰 처벌을 받는다. 지금보다 상황이 더 악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마냥 무섭죠 이제. 두 사건이 2달여 간격으로 비슷한 장소에서 발생했고 범행 수법도 비슷하다고 판단한 경찰이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고 김군에게 가짜 혐의를 추가한 것이다. 김군은 구속된 상태에서 자신이 허위로 자백했다는 이야기를 변호사에게 했다. 2가지 공소사실 중에 2014년 8월경의 범죄는 피고인이 아예 그 행위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장소에도 없었고요. 근데 여성 상대 묻지마 폭행 사건이라는 동종 범죄이고 장소도 수원시 메탄로라고 같은 장소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회유와 강압을 통해서 허위 자백을 받고 자백을 유도한 것이었습니다. 김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미성년자를 조사하면서 보호자나 변호인도 참석시키지 않았다. 추가 조사를 할 때는 아예 변호인도 동석을 안 시키고 부모님조차 동석을 안 시켰습니다. 원칙적으로 미성년자는 피해자 신문을 할 때 부모님을 동석시켜야 되는데 변호사도 없고 부모님도 없고 혼자 그 상태에서 이제 신문을 받다 보니까 회유에 못 이겨가지고 자백을 한 것이죠. 묻지마 폭행 사건이 경찰의 주장대로 김군의 범행으로 굳어졌으면 김군은 더 엄한 처벌을 받았을 것이다. 하여튼 그 좋지 않은 일을 너무 억울해요 지금도. 지금도 억울하고 그냥 다시 만나 뵙고 그냥 왜 그랬냐고 그냥 말씀이라도 여쭈고 싶은데 저 말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생각하면 뭐 제발 앞으로는 안 그랬으면 좋겠죠.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형사 사건이 나중에 수사기관의 잘못된 수사로 밝혀져 상급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경우도 많다. 수사기관의 그릇된 수사가 인권 침해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1995년부터 2012년 사이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540건을 분석한 논문을 보면
허위 진술과 자백으로 인한 오판이 가장 많았다. 다음이 정황 증거의 문제, 지목 진술의 오인, 과학적 증거의 문제 순으로 나타났다. 다행히 3급심에서 진실이 밝혀져 무죄로 판결났지만 여전히 수사기관에 그릇된 수사 관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허위 자백과 잘못된 증거 등으로 유죄 확정된 사건이 아직도 많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전남대 이기수 교수. 경찰대를 졸업하고 일선 경찰서 형사과장을 역임한 이 교수는 잘못된 수사로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이 아직도 많을 거라고 단언한다. 무죄가 밝혀지지 못하고 피해자가 교도소에 가 있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도소에 있는 중에 형을 아예 다 살고 나서 재심을 통해서 무죄가 밝혀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양은 분명히 그보다 더 많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과거 권위주의 독재 정권 하에서는 증거를 조작해 기소하는 사건이 비일비재했다. 주로 피의자를 상대로 고문과 가혹 행위를 가해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 그러나 지금은 이른바 심리적 피의자 신문이 자리를 잡고 있다. 수사기관이 선입견 없이 피의자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스트레스를 유발해 자백을 받아내는 것이다. 심리적 피의자 신문은 피의자로 하여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어쩔 수 없다라는 자포자기를 유발시킨다. 수사라는 것은 이 완벽한 증거라는 게 존재하기가 어렵고 또 범죄를 완벽하게 입증하는 그런 물적 증거도 이 대부분의 경우에 많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범인의 자백이 수사를 완성시켜주는 그런 하나의 이제 중요한 과정이고 업무가 되어 있는 겁니다. 허위 자백의 원인으로는 1990년대에는 폭행, 고문, 장시간 조사, 자만 재우기, 회유 등 5가지 원인의 비중이 60%를 넘었다. 그러나 2000년대에는 폭행과 기망, 회유, 장시간 조사, 유도 신문 등이 절반을 차지했다. 장애인이나 청소년, 노인, 빈곤한 계층의 사람 등 일반적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이 쉽게 피해자가 되고 있다. 수사권도 강제력을 가진 권력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뭐 국민이나 법원에 의해서 수시로 견제되고 통제되지 않으면 그런 이제 인권 침해적인 것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인권 선진국이라고 하는 국가의 수사기관도 통제가 느슨해질 때는 인권 침해적인 것이 당연히 있습니다. 강압 수사와 증거 조작으로 기소가 됐더라도 3심까지의 재판 과정에서 혐의가 벗겨지거나 무죄로 밝혀지면 다행이다. 이른바 재심을 통해서다. 충북 충주시 깊은 산골 마을. 박철, 최옥자 씨 부부가 아침 일찍 집을 나선다. 차로 1시간가량 떨어진 법원에 가기 위해서다. 저는 종교 없이 살아왔는데 법원에 드나든 지 벌써 9년째다. 오늘 제 재판 재심의 항소심 첫 재판 날입니다. 그래서 청주 법원에 가는 길입니다. 지금 매번 여기가 끝이길 여기가 끝이길 그래 왔는데 오늘은 더 강하네요.
박 씨의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재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검찰이 항소를 제기한 것이다. 오늘 재판 선고는 다시 미루어졌다. 검사가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다. 박 씨 부부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들은 9년 동안 법원에 출두해야만 하는 걸까? 지난 2009년 6월 27일 밤 10시가 넘은 시각. 충북 충주의 한 도로. 경찰의 음주 단속이 벌어졌다. 박철 씨 부부가 탄 차량도 걸렸다. 모임이 있어 술 한잔한 박 씨 대신 부인인 최 씨가 운전대를 잡았다. 제대로 음주 단속 현장 설치도 하지 않고 갑자기 차를 세웠다며 단속 경찰과 시비가 붙었다. 우리가 그래? 아니 화내지 말고 들어봅시다. 우리 음주 단속했는데 아저씨 봐요. 우리가 뭐 잘못된 게 있으면 얘기해 보죠. 없어. 근데 왜 그렇죠? 없어. 왜 반말하고 욕을 하고 그래? 왜 음주 단속했잖아. 예. 왜 막을 수 있는 근거를 아저씨. 이 와중에 도로에서 박 씨와 언쟁을 벌이던 단속 경찰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경찰을 할 때는 최고의 경찰, 대한민국의 시민의 안전을 위하는 경찰이 되고 싶었던 거야. 일단 모시고 일단 나대를 왜 부르냐? 아니 그래, 다시. 죽었다. 체포해. 그러면 뭐 체포 보지. 경찰은 박 씨가 시위 중에 팔을 꺾었다며 박 씨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한 뒤 벌금 2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이에 불복한 박 씨는 항소했고 이어 열린 항소심 재판부에 부인 최 씨가 출두했다. 최 씨는 남편 박 씨가 경찰의 팔을 잡아 비튼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검찰은 최 씨에 대해 위증죄로 추가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최 씨에게 위증 혐의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최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심을 신청했고 이번엔 남편 박 씨가 참고인으로 출두해 경찰이 자작극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번엔 검찰이 박 씨를 상대로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박 씨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다 위증 혐의, 부인 최 씨는 위증 혐의를 받은 피의자가 된 것이다. 대법원에서 박 씨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벌금 200만 원, 부인 최 씨는 위증 혐의가 확정됐다. 연락하셨어요? 그런데 3년 뒤 열린 박 씨의 위증 혐의 관련 항소심에서 판결 결과가 다르게 나왔다. 조금이라도 새로운 사실을 보도를 하면 재판부가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소환장 내놓고 들어간 적이 없다. 이유는 경찰이 제출한 원본 동영상이었다. 우리가 청주 법원 갈 때마다 비가 오고 났으면 좋겠다. 재판부는 이 동영상의 화질을 개선하고 6분의 1 속도로 편집한 동영상을 국과수로부터 받았다. 법원은 박 씨가 사건 당시 상체를 거의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상체를 뒤로 젖히고 있는 점, 시선을 해당 경찰관이 아닌 다른 경찰관들의 얼굴로 향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박 씨가 경찰의 팔을 비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팔을 꺾었다고 하는 박철은 몸이 뒤로 가고 있고 팔을 꺾임을 당했다고 하는 경찰관은 반대로 몸이 멀어지면서 팔이 꺾여지고 있다고 영상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실제로 힘을 주고 팔을 꺾으려고 하면 힘을 더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힘을 줘서 꺾을 수 있는 자세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재판부는 우선 그걸 주목했어요. 2심에서 무죄로 판결난 위증 혐의는
대법원에서도 무죄로 확정됐다. 박 씨는 이를 근거로 유죄로 확정 판결난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대법원까지 판결난 상태라 재심밖에 없었다. 지난해 11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재심 1심 재판부에서 배심원 전원 일치로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1심이지만 8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있은 그 재심 첫 재판에서 배심원들 7분이 만장일치로 무죄 판결을 내주고 또 재판부가 그걸 받아서 무죄를 선고하는 그 순간에는 아, 이제 나는 거의 다 된 것 같다. 그냥 눈이 눈가가 다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었다. 검찰이 재심 결과에 대해 승복할 수 없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동영상에 대해 다시 국과수 감정을 받아보니 정황상 박 씨가 경찰의 팔을 잡은 것 같다며 다음 재판에 감정인을 증인으로 부를 것이라고 밝혔다. 취재팀은 박 씨가 자신의 팔을 꺾었다고 주장하는 경찰관과 통화를 했다. 정식 인터뷰를 거절한 경찰관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 특별히 할 말은 없으며 자신의 팔이 꺾인 것은 틀림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인터뷰는 싫으시다고 못 하시겠다고요. 예. 9년을 끌어온 사건은 3심 재판에 이어 재심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 판결됐지만 이후 재심을 통해 무죄로 밝혀진 사건은 지금도 많다. 사건의 진범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사건 발생 18년 만입니다. 대법원이 익산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 진범 김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씨는 지난 2000년 8월 금품을 노리고 택시기사를 숨지게 한 혐의로 사건 발생 16년이 지나고 나서야 기소됐다. 당시 사건 현장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던 16살 최모 씨가 오히려 범인으로 몰려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이 사건은 영화 재심을 통해 대중의 관심을 받았다. 본 재판부는 피고인 조현우에게 15년형을 선고하겠습니다. 최 씨는 2010년 만기 출소 뒤 재심을 청구했다. 경찰의 심한 구타와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는 것이다. 최 씨가 입고 있던 옷과 신발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 등 증거가 부족했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 기소한 검찰. 강력범죄 예방 차원에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습니다. 정황 증거와 허위 자백만으로 유죄로 판결한 법원. 15년형을 선고하겠습니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모두가 공범이었다. 지난 2016년에서야 재심 재판이 이루어졌다. 재심 승리. 사건 발생 18년 만에 진범이 잡히고 최 씨는 살인자라는 누명을 벗었다. 100명의 범인을 놓지는 한이 있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을 처벌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데요. 죄인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증거 없이 특별한 사항 없이
어떤 그 근거 없이 함부로 처벌하지 말라는 얘기죠. 정말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든다는 건 이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국가 인권위도 경찰의 허위 수사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 검찰과 법원. 이 친구 왜 자살했어요? 잘못된 수사와 사법부의 오판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이다. 삼리의 나라 슈퍼에 강도들이 침입해 70대 할머니를 살해한 강도치사 사건 역시 진범들이 잡히며 재심을 통해 무죄로 판결났다. 역시 경찰로부터 구타를 당하며 허위 자백을 한 사실이 이후 밝혀졌다. 이렇듯 많은 형사 사건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았거나 재심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유형마다 다른데 제가 이제 기존에 했던 재심 사건들은 대부분 억울한 옥살이했던 분들이 사회적 약자거든요. 지적 장애가 있거나 미성년자거나 이런 분들입니다. 헌법상 사회적 약자는 더 보호를 받아야 될 존재인데 실제 현실은 그들에게 보호를 해주기는커녕 그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어떤 좀 막대하는 어떤 경향이 좀 보입니다, 실은. 금태섭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5년간 3,900여 명에 대해 재심 개시가 이루어졌는데 이 가운데 50%가 넘는 2,090여 명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간통죄를 비롯해서 몇 가지 그 사건 수가 많은 죄에 대한 규정이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재심 무죄 건수가 많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피의자나 피고인이 자백한 사건 가운데서 사실은 진범이 아닌데 유죄가 된 것도 많고 그런 사건들이 재심을 통해서 무죄로 판결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일본에서 한국의 반독재 시위가 한창이던 지난 1976년 제1동포 김정사 씨는 한국으로 유학을 왔다. 서울대 법대에 입학한 김 씨는 한 달 뒤 하숙집에서 영문도 모른 채 보안사 요원들에게 서빙고 분실로 끌려갔다. 70년대 초 당시 야권 지도자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일본으로 건너가 한국민주회복 통일촉진국민회의, 이른바 한민통의 결성을 추진했다. 당시 한민통을 간첩 조직으로 몰았던 독재 정권은 김 씨가 제1동포라는 이유로 한민통과 연관된 간첩이라며 모진 고문을 가했다. 의자에다가 꽁꽁 묶어갖고 먼저 물고문을 해요. 적시잖아요, 몸. 아이, 몸이 젖었으니 전기가 잘 통할 거다. 그럼 전기하자 해갖고 전기 고문하고. 고문 후유증으로 김 씨는 지금도 지팡이가 없으면 제대로 걷지도 못한다. 1심에서 무기징역, 2심에서 10년을 선고받은 김 씨는 2년 4개월을 복역한 뒤 형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그러나 재판부는 34년이 지난 2011년 재심을 신청한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심 재판부는 보안사에 의한 영장 없는 구속과 고문, 이후 계속된 위협으로 이루어진 김 씨의 자백은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김 씨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다. 결정문에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한민통이 반국가단체거나 북한과 연계해 국가 변란을 기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주화되기 이전 시기에
상황에서 수사기관이나 사법부조차도 정치권의 영향력을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던 것이고, 인권이라고 하는 것들이 중요성에 대해서 사회적 인식이 좀 충분하지도 않았던 것이고, 수사기관이 원하는 수사 결과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구문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또는 어떤 법에 정해진 절차를 어기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른바 제1동포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피해자는 어림잡아 100여 명. 이들 중 상당수가 당시 불법적인 수사와 고문, 회유에 못 이겨 간첩이라는 누명을 썼고, 수십 년이 지난 뒤 재심에 의해 누명이 벗겨지고 있다. 당시 보안사가 간첩 혐의자들을 신문하며 작성한 공작일지다. 강력 수사관들을 동원해 설득보다는 육체적인 압박과 정신적인 긴장을 줄 것. 자백하지 않으면 육체적인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알려줄 것이라고 돼 있다. 간첩이라는 누명을 씌우기 위해 폭압적인 방식을 동원한 것이다. 오랜 세월 옥살이를 한 끝에 재심을 통해 간첩이라는 누명을 벗자마자 이미 고인이 된 이들도 많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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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손을 이렇게 누나가 이제 그 동생을 김정사 씨는 오늘 강영원 할머니를 찾았다. 그런 그 느낌이어가 동생 할머니는 도쿄에서 차로 1시간가량 떨어진 요코하마에서 두 딸과 살고 있다. 남편은 지난 2016년 세상을 등진 고병택 씨다. 두 따님이신 거예요? 도쿄대 경제학부에 다니던 수재였던 고병택 씨는 서울에 있는 친척집을 방문했다 느닷없이 보안사 요원들에게 체포됐다. 간첩 활동을 했다는 혐의였다. 그러니까 파킨슨병 형님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서울에 갔어요. 예. 그래서 서울에 가서 김포공항에 예. 도착하니까 예. 뭐 이렇게 수상한 사람이 나와서 그래서 그대로 차 안에 데리고 간 거예요. 보안사에 끌려가 모진 고문을 받은 끝에 간첩 행위를 했다는 허위 자백을 해 대법원에서까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간첩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채 옥살이한 기간만 7년 4개월이었다. 이 사건 재심 개시 결정에 따라 원심이 보완. 그러다 2013년 4월 재심을 통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마음이 초조했어요. 왜냐하면은 나이가 점점 나이는 들어가는데 이거 재심을 빨리 해서네 무죄를 얻어야지. 그런 아주 초조했어요. 기술 연생들을 받아들여서 김 씨는 말없이 고인의 영정을 바라보다 눈물을 흘린다. 고인의 모습에서 간첩이라는 누명을 함께 쓰고 견뎌온 모진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말년에 파킨슨병을 앓았던 고인은 폐렴으로 세상을 등졌다. 강 할머니의 아버지와 큰아버지는 일제시대 독립운동가였다. 아버지, 저희 아버님이 저희 큰아버지. 큰아버님 예. 훈장증을 받으셨고 그죠? 그 당시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독립운동가의 집안에서 자란 자신의 남편을 간첩 혐의로 체포한 군사정권이
강할머니는 지금도 원망스럽다. 지난 1984년 10월 보안사는 제1동포 유학생 간첩단을 체포 구속했다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국군 보안사령부는 국교의 지령에 따라 대학가의 소외를 유발해 확산시킴으로써 사회 혼란을 조성하려던 학원 침투 간첩 윤정원 등 6개망의 간첩단을 적발, 검거했다고 오늘 발표했다. 월북한 간첩들로 국내 인사들을 포섭하고 학원 소유를 일으키려고 했다는 것이다. 윤정원 씨 등 모두 6명이었다. 가서 휴전선 그리고 김성종합대학 그리고 박물관 그리고 만수대 농장 방직공장 같은 걸 구경하고 그리고 김성종합대학에서 대학 교수로부터 김성 주체 사상에 관한 좀 더 자세한 강의를 받았습니다. 윤정원 씨는 보안사 발표대로 간첩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3년여를 복역했다. 제작진은 윤 씨를 일본에서 만났다. 30년이 지난 세월. 과연 보안사가 발표하고 자신이 언론에 인터뷰를 했던 대로 북한에 다녀온 간첩이었을까? 북한에 실제로 다녀오셨어요? 아니요, 간 적이 없어요. 근데 왜 갔다 왔다고 하셨나요? 그 사람들이 적당히 대답을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한 것이 아니냐, 이런 거 안 봤냐, 뭐 그런 식으로 힌트 주잖아요. 윤 씨는 지난 2011년 재심을 통해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간첩으로 산 지 근 30년이었다. 윤정원 씨에게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지령에 따라 모국 유학생으로 위장 입국. 교토 대학을 졸업한 윤 씨는 80년대 초 한국으로 왔다. 국내에 잠입. 서울대 제외 1982년 3월. 일본에서 나고 자란 윤 씨에게 조국은 언제나 그리움의 대상이었다. 그 당시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등으로 군사 정권의 폭거에 대한 항의가 번져나가던 시절이었다. 윤 씨는 고려대학교 의대에 편입해 공부를 하던 중 갑자기 하숙집 앞에서 영문도 모른 채 보안사 직원들에게 끌려갔다. 보안사에서 불러주는 대로 조서를 작성했다. 북한에 다녀왔다는 내용이었다. 그게 다였다. 40여일 동안 보안사에서 불법 구금된 채 모진 고문을 당했다. 다 포기해버리면 마음이 편해요. 얻어맞지도 않고. 검찰에 가서 다 사실을 얘기하겠다고 하니까 또 고문 당했어요. 네가 검찰에 가서 여기서 말하는 대로 안 하면 다시 데리고 오겠다고 그냥 겁준 거죠. (2005년) 출범한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심을 신청했고 지난 2011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아버지는 윤 씨의 간첩 혐의가 벗겨지기 전 눈을 감으셨다. 재심 통지서 왔다. 이제 재심 시작한다고 했더니 아버님은 이제 뭐 재판해도 뭐 그렇게 무죄가 나오나라고 하셨었어요. 근데 첫 번째 공판 이승 후에
그 10월 달에가 그랬던 것 같은데 11월 달에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보안사가 간첩 혐의로 체포했다고 발표했던 대부분의 사람이 2010년대 들어 재심을 통해 무죄로 판결났다. 제1동포 학생들에게 쉽게 간첩이라는 누명을 씌우는 이유는 민단과 조총련으로 나누어진 일본 내 교포 사회와 관련이 있다. 제1동포는 조총련과 관련돼 있어 간첩 활동을 했을 거라며 누명을 씌웠다. 日本に住んでる人も、力関係はともかく総連と民団に2つに割れてますよね。日本ではそういう問題はないので、その政治的な反共法ですか、なんかそういうね、国家保安法とかそういうのでどうこうするってことはないので、だから日本にいる感覚で韓国に行くと、韓国ではその南北の対立をめぐる特別な緊張関係がありますから、それに多分日本で生活した人たちは向こうの事情がよくわからないということで、引っ掛けられやすいと。 제작진을 만나고 나서 며칠 뒤 윤 씨는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자신을 고문했던 당시 보안사의 고모 수사관의 재판을 보기 위해서다. 내 인생을 망가치게 만든 사람이니까 반성이야 뭐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한번 어떤 태도를 보여줄 것인지 보자고 하는 겁니다. 고 씨는 부하 수사관들과 함께 제1동포들을 고문하고 간첩 혐의를 씌웠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 공로로 훈장까지 받았다. 고 씨는 최근 법정에서 고문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해 위증죄로 기소된 상태다. 이날 고 씨의 재판은 다시 연기됐다. 검찰이 양형에 대해 좀 더 살펴볼 것이 있다며 재판 연기를 요청했다. 취재팀은 재판을 마치고 황급히 떠나는 고 씨에게 진실을 물었다. 고 선생님, KBS 기자입니다. 그때 고문하신 건 맞으세요? 다음번에 다 이야기한다니까요. 빨리 와요. 근데 지난번에는 위증하셨어요? 빨리 타. 지난번에 왜 안 하셨다고 위증하셨어요? 다음번 재판이 열렸다. 진심 어린 사과를 하면 받아주신다고 하셨는데 사과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예요? 할게요. 고 씨는 최후 진술에서 가혹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며 피해자에게 사과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 씨가 도주와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무죄 판결 확정 전 새 정부가 들어서자 검찰도 과거의 잘못을 털어내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우리 국민들을 안심시켜드려야. 지난날 검찰의 업무 수행 중에 부족한 부분은 없었는지 진솔하게 되돌아보고 장래에는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지난해 12월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설치돼 과거 수사기관의 강제 구금, 가혹행위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 대상으로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고 있다. 현 형사소송법상 검사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규정돼 있지만 사실상 검사가 피해자들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기 위한 재심을 청구한 사례는 그전에 없었다. 유죄 판결의 기초가 된 것이 검찰의 공소 제기이고 공소 제기 이전에 검찰이 한 수사이고 자신들이 한 수사 결과, 자신들이 한 공소 제기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재심 청구 대상은 주로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지난 2006년부터 2010년 기간에 발표한 70여 건의 재심 필요 사건들이다. 대부분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위법 수사로 허위 자백이나 조작된 증거로 유죄로 판결났다. 실체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법에 유일하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구속까지 할 수 있는 강제력을 부여받은 기관이 수사기관밖에 없잖아요. 공익의 수호자로서 직권으로 재심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더 충실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검사의 재심 청구뿐만 아니라 재심 증거에 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재심 청구권자가 여러 사정으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해 유죄가 됐을 경우 결정적인 증거라 할지라도 당사자의 책임 있는 사정으로 인정돼 재심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그것이다. 이미 3심을 통해 확정 판결난 사건이니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는 이유다. 재판의 자유라는 것은 재판 과정에서 주장되고 제출된 증거에 의해서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오판의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법원이라 하더라도 거짓을 진실로 만들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그 새로운 증거를 이렇게 받아들여서 형사사건의 그 재심의 문을 많이 좀 열어놔야 됩니다. 인권은 국가가 보호해야 할 최상의 가치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수사기관의 잘못된 수사와 사법부의 오판으로 억울한 피해자가 생겨난다면 그 존재 이유를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과연 국가는 나와 내 가족, 내 이웃의 인권을 보호해주고 있는 걸까?